우리 DPICM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불발률 4% 충분히 낮은 수치죠? 2023년 3월 파리 국방부 대회의실, 프랑스 국방장관의 자신만만한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하이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PS 유도 명중률 90%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었죠.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이마스 수출 실적 47개국, 총 생산량 6,000대, 검증된 신뢰성. 30년 경력 나토 무기체계 분석관이었던 저도 같은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미국 레이시온 주가가 하루 만에 19.6% 폭락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엔 글로벌 방산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프랑스, 독일, 폴란드, 에스토니아 12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죠. 책상 위에는 이상한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하이마스 명중률 급감. 원인 불명.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전쟁터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중률이 90%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이 빗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GPS 신호를 교란시키는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한 참모가 들어왔습니다. 분석관님, 긴급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이죠? 폴란드가 미국 하이마스 주물량을 줄이고 한국제 천무라는 걸 대량 구매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기는 유럽과 미국이 만들어야 해. 나머지는 복사품일 뿐이야. 아버지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40년을 일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칙처럼 믿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폴란드는 하이마스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정밀 타격용으로는 여전히 하이마스를 쓰고 있었죠. 하지만 화력 압도와 장거리 공격에는 전부 천무를 배치했습니다. 왜일까요? 보고서를 뒤적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천무 시스템, GPS 교란 환경에서도 명중률 편차 20% 이하 유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GPS가 막혀도 정확하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DPICM 불발률 0.23%.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프랑스는 4%에서 6%였습니다. 한국은 그것의 20분의 1 수준이었죠. 심지어 오슬로 조약 기준인 1%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1950년 그분은 프랑스 유엔군으로 한국에 가셨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저들의 눈빛을 봤을 때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감상적인 기록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데이터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NATO 본부였습니다. 즉시 브뤼셀로 오십시오. 긴급 회의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프랑스 국방부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건 회의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12시간 후 저는 브뤼셀 NATO 본부 지하 3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하이마스 주문 취소. 한국 천무 시스템 긴급 도입 검토 시작.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하이마스 명중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22년 9월 명중률 89%, 2022년 12월 명중률 72%,
2023년 2월 명중률 53%. 러시아가 전자전 능력을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GPS 신호를 완벽하게 교란시키고 있죠.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중률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무총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긴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천무 시스템 300대, DPICM 탄약 50만 발 규모입니다. 제 옆자리에 영국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무기라고요? 검증이 됐습니까?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놀랍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하이마스 대비 천무의 성능 비교표였죠. 포드 개수는 하이마스는 6개, 천무는 12개, 2배였습니다. 발사 속도는 하이마스는 분당 2발, 천무는 분당 4발이었습니다. 재장전 시간은 하이마스는 5분, 천무는 3분. 사거리는 하이마스는 최대 80km였지만 천무는 기본 80km의 확장형은 290km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GPS 교란 환경 테스트 결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마스는 GPS 차단 시 명중률이 87%에서 46%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84%에서 73%로 11%만 감소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복합 유도 시스템입니다. GPS만 쓰는 게 아니라 관성항법과 지형대조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에나 쓰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연장 로켓에 그런 걸 넣었다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국방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를 믿으십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왔습니다. 어디를요? 한국 창원 공장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공장까지 가보셨습니까? 네,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라우셨습니까? 자동화율이 92%였습니다. 유럽 공장은 70% 정도거든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품질 검사도 AI가 합니다. 사람 손이 거의 안 갑니다. 그게 품질과 무슨 상관입니까? DPICM 불발률을 보세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4%에서 6%입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0.23%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프랑스의 2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자동화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조립하면 편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로봇은 0.01mm 오차도 허용 안 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오슬로 조약은요? 집속탄은 불발률 1% 이하여야 합법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대령이 눈을 빛냈습니다. 한국만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미국도 유럽도 못 만듭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불법 무기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급하게 한국 걸로 바꾸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령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납기입니다. 납기요? 미국 하이마스는 지금 주문하면 3년 기다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물량 때문에 생산 라인이 꽉 찼거든요. 한국은요? 6개월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이요? 6배나 빠릅니까? 네. 게다가 가격은 하이마스의 70% 수준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성능 좋고 빠르고 싸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대령님,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행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70년 전, 할아버지는 뭔가를 보셨던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냉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김성진 과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말은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검은색 승합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창원 공장입니다.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 산, 공장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유럽이나 미국보다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김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북한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실전에서 안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전쟁이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전쟁 준비를 합니다. 70년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휴전 중이었죠. 그래서 저희 무기는 실전 위주입니다. 멋있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맞추고 확실하게 터지는 거요. 차는 거대한 공장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정문 위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화방산 창원 공장.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과장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우리는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축구장 5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15m는 좋게 돼 보였죠. 하지만 놀라운 건 사람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로봇팔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 조립 라인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갑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로봇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로봇은 DPICM 탄약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손놀림이 사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품질 검사 AI입니다. 김 과장이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카메라 시스템이 모든 탄약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0.01mm 오차도 걸러냅니다. 그래서 불발률이 0.23%군요. 네.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확도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무기 공장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 같았습니다. 천무 조립 라인도 보여드리죠. 우리는 옆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발사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2연장 발사기입니다. 하이마스는 6연장이죠. 2배 화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김 과장이 발사기 옆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복합 유도 시스템입니다. GPS, 관성항법, 지형대조 3가지를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GPS가 막혀도 맞추는군요. 네. 실제로 우리 군이 전자전 훈련 때 GPS를 완전히 차단하고 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명중률 차이가 11%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ATO 브리핑에서 본 수치와 같았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김 과장이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요. 30년이요? 네. 199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기술을 배웠죠. 하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은 안 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더 좋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 진화였던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제야 수출합니까? 이 기술이면 진작 팔 수 있었을 텐데요. 김 과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쓰려고요. 북한 때문에 비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충분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게 됐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완벽하게.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마천루, 한강을 오가는 불빛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또 꺼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 제출할 자료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천무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천한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 본부였습니다. 여보세요, 분석관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항의요? 무슨 내용입니까? 프랑스가 한국 무기를 사려는 걸 알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동맹국끼리 먼저 상의했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성능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다음 날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리 결정에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스크린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떴습니다. 프랑스, 동맹 배신하나? 미국 무기 대신 한국제 선택.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결정에 실망했습니다. NATO 동맹국으로서 먼저 협의했어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검증 안 됐다고요? 제가 직접 공장을 보고 왔는데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미국을 자극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NATO에서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습니다. 다른 참모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분 나쁘게 하면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성능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정치가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이죠.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뉴스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미 국방부, 하이마스 납기 단축 발표. 동맹국 주문분 우선 생산.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동맹국의 하이마스 주문건에 대해 납기를 기존 3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격도 15%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픽 웃었습니다. 노골적이군요. 한국 경쟁 때문에 급하게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또 바뀌었습니다. 그럼 18개월이면 괜찮은데요? 가격도 내렸으니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납기는 여전히 한국의 3배입니다. 그리고 성능은요? GPS 교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기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안보보좌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우리는 F-35 전투기 수출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옆자리의 공군 장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F-35 계약이 40대, 120억 유로입니다. 이건 국방부 예산 담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천무 계약의 4배 규모입니다. 정치적으로 감당 못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미국을 자극하는 건 위험합니다. NATO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2시간 후 재개하죠. 회의실이 비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국 측 연락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F-35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진실은 압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그의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온 분석 자료들이었죠. 제목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의 품질 의문점, 천무 시스템, 과장된 성능 스펙 가능성, DPICM 불발률 0.23%, 검증 필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온통 의심과 추측이었습니다.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미묘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대량 생산 시 품질 저하 우려. 장기 운용 데이터 부족.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더 큰 위기가 터졌습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긴급 화상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방산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도 NATO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화면에는 5명의 패널이 등장했습니다.
전부 세계적인 방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MIT 교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미 국방부 차관보, 영국 왕립군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독일 방산업계 대표. MIT 교수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불발률 0.23%는 통계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샘플 수가 부족하거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랜드연구소 연구원이 이어받았습니다. 첨무의 GPS 교란 대응 능력은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전 차관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 경험이 없습니다. 500대, 1000대 규모로 생산하면 품질이 떨어질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본 적도 없으면서 추측만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동화율 92%, 제3자 검증까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MIT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분석관님, 공장 투어는 쇼일 뿐입니다. 실전은 다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200명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 미국 무기가 검증됐다. NATO는 신중해야 한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제 이메일함이 터져나갔습니다. 유럽 각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도입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중대 발표 예정. 모든 의혹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 아들.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어? 생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그래? 근데 미국이 화났다던데 뉴스에 나오더라. 네, 압박이 심합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무기는 미국이랑 유럽 거 써야 한다니까. 괜히 한국 같은데 손대면 정치적으로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아버지, 성능이 다가 아니야. 정치도 봐야지. 미국 화나게 하면 우리가 손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들, 내 말 들어. 미국한테 밉보이지 마. 그냥 하이마스 사는 게 나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서랍에서 할아버지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외롭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그런 걸 보셨던 걸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에스토니아, 하이마스 2차 주문 취소 검토. 저는 즉시 에스토니아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관이 받았습니다. 분석관님, 지금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국 대사가 직접 장관실로 찾아왔습니다. 30분째 면담 중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요? 국경 지대에 전자전 부대를 증강 배치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였죠. 장관님이 결정하셔야 하는데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2시간 후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장관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죠. 우리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언제든 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GPS가 막힌 전장에서 명중률 46% 무기로 싸워야 한다면 그들은 죽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도 군에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치적 압박보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한국 천무 시스템 120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우리의 생존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더 좋은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이길까요?
아니면 힘이 이길까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김성진 과장이었습니다. 분석관님께 내일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계가 놀랄 겁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중대 발표? 대체 뭘까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시각으로는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국방부 긴급 브리핑 생중계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대회의실이 보였습니다.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자만 있는 게 아니었죠. CNN, BBC, 로이터, AFP 전 세계 언론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천무 시스템과 DPICM 탄약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 기관에서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변인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DPICM 불발률 0.23%에 대한 검증 자료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모든 시험 발사 데이터입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총 시험 발사 횟수 127회, 발사된 탄약 총 개수 38만 4천 발, 불발탄 수 884발, 불발률 0.23%. 대변인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군사기술물리연구소, 스위스 국방조달청, 스웨덴 국방연구청. 모두 중립국의 권위 있는 기관들이었습니다. 각 기관은 우리 시설을 직접 방문해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세 기관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발률 0.23% 검증됨.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천무 시스템의 GPS 교란 환경 성능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광활한 사막이 보였습니다. 2022년 11월 UAE 사막에서 실시한 실사격 시험입니다. 카메라가 천무 발사대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GPS 신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화면에 전자전 장비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제 크라수아 내 시스템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제 쓰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GPS 신호 강도 제로, 완전 차단 확인. 그 상태에서 천무가 발사됐습니다. 12발의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카메라가 80km 떨어진 표적으로 전환됐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폭발. 12발 중 9발이 표적 반경 30m 안에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75%. 기자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GPS 없이도 75% 명중률. 하이마스는 같은 조건에서 46%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발표입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증인을 소개합니다. 연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는 서양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염이 있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핸더슨입니다.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27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레이시온이라고요? 하이마스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 아닙니까? 저는 하이마스 프로젝트 시니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2021년 우리 회사는 GPS 교란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이 하이마스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죠. 저는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복합 유도 시스템 도입.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용이 2배로 늘어나고 개발에 5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언론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공격하는 보고서들을 만들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보고서들이 조작이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아들이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소위입니다. 그 아이가 결함 있는 무기로 싸우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내부 문서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대변인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핸더슨 씨가 제공한 문서는 총 2347페이지입니다. 화면에 문서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이메일, 회의록, 내부 테스트 결과, 경영진 지시사항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서들을 국제 언론사에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은 한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남았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우방국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중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천무 시스템과 DPICM 탄약의 수출 가격을 30% 인하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요? 또한 납기를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시장을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무기가 더 좋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대통령 영상이 끝났습니다. 브리핑룸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대변인이 마무리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CNN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대변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은 자유시장의 원칙입니다. 더 좋은 제품이 선택받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BBC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레이시온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핸더슨 씨는 현재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 공개하십니까? 조용히 판매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대변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약함은 아닙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했습니다. 데이터, 제3자 검증, 내부 고발자, 실사격 영상, 가격 인하까지. 한국은 모든 카드를 한 번에 공개한 겁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NATO 본부, 언론사들 모두 제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긴급 보고서. 한국 천무 시스템 즉시 도입 건에 모든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시장판도 뒤집다. 내부 고발자 통해 미국 허점 폭로. BBC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용한 강자, 한국의 기술력 세계 인정받다. 뉴욕타임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GPS 없이도 명중하는 무기. 전자전 시대의 새로운 표준. 워싱턴 포스트도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레이시온 내부 고발, 미국 방산업계 신뢰 타격. 저는 이 모든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천무 시스템 500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미국도 이해할 것입니다. 같은 날 에스토니아도 발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천무 120대 구매 계약 체결. 폴란드가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폴란드 천무 200대 추가 도입. 루마니아도 뛰어들었습니다. 루마니아 한국과 방산협력 MOU 체결. 도미노였습니다. 한국 무기를 의심하던 나라들이 앞다퉈 주문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외롭지만 반드시 이긴다. 할아버지, 당신이 보신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국의 발표 후 3일째였습니다. 저는 파리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30분 만에 레이시온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 주가 148달러, 10시 134달러, 10시 30분 119달러, 1시간 만에 19.6%가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CNBC에서 긴급 생방송이 나왔습니다. 레이시온 주가 사상 최대 낙폭. 투자자들 패닉 상태.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폭로가 결정타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레이시온만이 아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보잉 방산 부문 모두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방산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 방산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연속 상한가였죠.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시장은 정직하구나. 둘째 날,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레이시온 CEO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상원 국방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GPS 교란 문제를 2021년에 알고 계셨습니까? CEO가 땀을 흘렸습니다. 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개발 비용과 시간이. 비용요? 위원장이 서류를 탁 내려쳤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지난 3년간 정부 계약으로 45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문제였다고요? CEO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기술 개발은 안 하고 한국 무기 헐뜯는 보고서나 만들었단 말입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동맹국 기술을 폄하하는 게 애국입니까? CEO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셋째 날,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ATO는 회원국들의 무기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기술 경쟁은 건전합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 편을 든 겁니다. EU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회원국들은 성능과 가격 대비 최적의 무기 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압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UN 군축회의에서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DPICM 탄약이 오슬로 조약 기준을 완벽히 충족함을 공식 인증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발률 0.23%는 인류가 달성한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인도적 무기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카메라가 한국 대표단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명했을 뿐이었죠. 나흘째, 제게 놀라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NATO 동맹국 대표단 초청. 천무 시스템 실사격 시연회. 날짜는 일주일 후, 장소는 한국태안 종합사격장. 저는 즉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12개국 대표단 50명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태안 종합사격장은 바다를 끼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관측소에 도착하자 한국군 장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3가지 시나리오를 보시게 될 겁니다. 첫째, 정상 GPS 환경. 둘째, GPS 부분 교란. 셋째, GPS 완전 차단. 그가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15km 해상에 표적선이 있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니 낡은 군함이 떠 있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이 저걸 타격할 겁니다. 첫 번째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상 GPS 환경. 천무 발사대가 우르릉 소리를 내며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12발의 로켓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갔습니다. 30초 후 표적선에서 연속 폭발이 일었습니다. 12발 모두 명중. 대표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상된 결과였죠.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GPS 부분 교란을 시작합니다. 한국군이 전자전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GPS 신호가 50% 차단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발사. 12발 중 10발 명중. 명중률 83%.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교란 환경에서도 이 정도라니. 하지만 진짜는 세 번째였습니다. GPS 완전 차단 시나리오입니다. 장성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일한 환경입니다. 전자전 장비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습니다. GPS 신호 제로. 모니터에 표시됐습니다. GPS 수신 불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발사, 로켓들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궤적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스스로 길을 찾는 것처럼 조금씩 각도를 조정했죠. 30초 후, 폭발. 12발 중 9발 명중. 명중률 75%. 대표단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GPS 없이도 75%라니. 한국군 장성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관성항법과 지형대조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로켓이 스스로 지형을 읽고 목표를 찾아갑니다. 폴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하이마스는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맞췄습니까? 46%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시연이 끝난 후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방사청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오늘 시연 어떠셨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답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도입 절차를 밟겠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 이제야 수출하십니까? 진작 팔 수 있었을 텐데요. 방사청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써야 했습니다. 북한 때문입니까? 네. 우리는 7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쌓였으니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70년의 긴장, 70년의 준비. 그게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서해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뉴스 봤다. 한국 무기가 정말 대단하더구나. 네, 아버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르셨어. 그분은 뭔가를 보셨던 거야. 70년 전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바닷바람이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70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완벽하게.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노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김성진 과장이 안내를 자처했습니다.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1950년의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피난 가는 사람들, 전투 중인 군인들. 여기 보십시오. 김 과장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프랑스 유엔군 사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대가 원주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1951년이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젊은 군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 제 할아버지입니다.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편지에서 말씀하셨어요. 원주에서 싸우셨다고. 저는 사진 속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겨우 23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뭔가를 보셨나 봅니다. 뭘 보셨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요. 저는 사진 옆에 있는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원주 방어전에서 중공군 세계사단과 맞서 싸웠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협력으로 적을 격퇴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네. 7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보신 그 눈빛이 맞았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내일 떠나십니까? 네. 파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63빌딩, 수많은 고층 빌딩들. 70년 전에는 이 모든 게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 강도 폭 200m였죠. 지금은 1km가 넘습니다. 모두 만든 겁니까? 네.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강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기술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조용했습니까? 진작 세계에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김 과장이 강물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그게 한국식입니까? 네. 70년 동안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 야경이 하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70년의 땀과 눈물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게이트로 가는 길에 면세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지와 만년필을 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께 편지를 쓸 생각이었죠. 12시간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오늘 저는 할아버지가 70년 전 보셨던 그 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듭니다. GPS 없이도 명중하는 로켓, 불발률 0.23%의 탄약, 미국도 유럽도 만들지 못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공장을 봤습니다.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AI가 0.02mm 오차도 잡아냅니다. 저는 그들의 시험장을 봤습니다. GPS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75%를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품격을 봤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증명하는 것.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 할아버지, 당신은 1951년 원주에서 그들의 눈빛을 보셨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 눈빛이 70년 만에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약소국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인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저는 30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만 최고라는 편견. 한국은 모방만 한다는 편견. 하지만 그들은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 진화였습니다. 더 나은 길을 스스로 개척한 겁니다. 할아버지, 전쟁기념관에서 당신 사진을 봤습니다. 23세 젊은 군인, 프랑스 대대 소속. 당신은 그때 뭘 보신 겁니까? 미래를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저 직감으로 느끼신 겁니까? 어쨌든 당신은 진실을 보셨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오르는 진실. 그 진실이 이제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독일도, 폴란드도, 에스토니아도 샀습니다. 유엔이 공식 인정했습니다. NATO가 지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문장을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진실은 외롭지만 반드시 이긴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진실은 7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완벽하게. 저는 이제 당신의 편지를 아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손자에게도. 세대를 이어 전해질 진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할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당신이 보신 그 나라는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올림.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밤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한강에 가 있었습니다.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 조용히 준비해온 70년. 그리고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한 그 나라.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파리 외곽의 작은 묘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당신이 보신 그 나라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프랑스 국방부 대회의실. 천무 시스템 도입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국 방사청장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500대 3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 지켜봤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한국 방사청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70년 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랑스를 돕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방식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도운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은혜의 순환. 이것이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그날 밤,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조용한 승리, 한국 방산의 기적. BBC도 프라임타임에 특집을 냈습니다. 폐허에서 세계 3위로 70년의 여정.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품격이 힘을 이긴 날, 한국의 교훈. 워싱턴 포스트 사설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자세를.
저는 이 모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편지 옆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70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힘 있는 자가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조용히, 묵묵히, 완벽하게 준비하면.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70년에 걸쳐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신 진실을 믿어서, 그리고 그 진실을 제게 물려주셔서, 이제 저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습니다. 진실은 세대를 뛰어넘어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프랑스 출신 NATO 무기체계 분석관이 30년간 숨겨진 한국 방산 기술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진실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평생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GPS가 차단돼도 75%를 맞추는 천무 시스템, 불발률 0.23%로 오슬로 조약을 완벽히 충족하는 DPICM 탄약, 자동화율 92%의 첨단 공장. 이 모든 것이 70년 준비의 결실이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언론의 공세도 진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와 실력으로 증명한 한국의 기술이 결국 세계를 인정받았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